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403조부터 또 주문 스터디를 한번 해볼게요. 뭐 주주대표 소송은 뭐 워낙 잘 아시니까 그죠? 암기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주주대표 소송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주로 조문 문제로 나오고요. 판례가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원고 적격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일단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죠, 1%. 지금 이제 여러분 시간이 이제, 어, 점점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좀 암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긴장을 하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발행주의 총수의 1%, 그죠? 1%. 1% 소수주주권이다. 어, 근데 가끔은 이게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주주는 누구에게 합니까? 회사에 대해서 하는 거죠. 상대방이 회사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이사의 책임, 누구 책임이에요? 이사의 책임이 알겠죠?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는 이사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 이사라든지 감사라든지 그죠? 예, 여기 주주 대표 소송의 대상들이 정해져 있죠. 그건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노트에서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하여튼간 조문에 대한 꼼꼼하게 같이 한번 짚어가면서 암기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변은 안 되고 반드시 소로 한다. 그죠? 소로 한다. 그리고 어, 이 항을 가보시면 소제기 청구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해야 된다. 그죠?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해야 된다.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해야 된다. 이유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나온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판례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만은 이유 기재한 서면이다. 그 다음에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 30일 이내 소를 제기하는데 소 제기 청구를 한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에게 소 제기를 청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안 했을 때, 그죠? 30일 이내에 안 했을 때 그때 예, 소 제기를 청구했던 주주가 그것도 즉시 누구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이 기간 30일 있죠. 30일이 지나버리면 혹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염려가 있을 때는 주주는요. 30일 기다릴 것 없이 예,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 주식이 제소 후 발행주의 총수의 1% 미만으로 감소된다 하더라도 원고 적격에 영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미만으로 감소된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보유하지 않게 될 때는 제외된다. 요건 가끔 시험 많이 나오죠. 완전히 없어질 때는 주주가 1% 소매 갖고 소지기를 했다가 나중에 점점 줄어들다가 다 팔아버렸어요.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때는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판례는 어때요? 이러한 그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것이 주주의 책임이 아니고 타에 의해서 회사가 이제 포괄적 교환을 통해서 주식을 다 이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요. 그때는 원고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요거. 전문 문제로. 그 다음에 6항 보시면 회사가 소외제기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직접 소를 제기한 경우는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소외 취하 청구 포기 인락할 수 없습니다. 어, 주주가 직접 소를, 그러니까 회사가 소 제기 청구에서 회사가 했거나 아니면 주주가 직접 제기했거나 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이 소취하 청구 포기 인락 파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전문 문제로. 그리고 뭐 7번 같은 경우도 가끔 지문에 한번 등장하긴 하는데 주주가 소를 제기해 청구할 때는 법원은 회사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담보 제공 명령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나쁜 의도로 회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런 예, 주주 대표성을 남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보 제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런 담보 제공에 대한 소재의 청구할 때 주주가 악의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소명은 누가? 회사가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대표성은 하여튼 조문을 꼼꼼하게 잘 한번 눈으로 봐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 나머지 이제 보시면 좋은 문제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404조로 한번 가볼까요? 404조. 404조로 가보시면, 대표 소송, 소송 참가, 고지, 뭐 이런 좀 절차가 나오잖아요. 그죠? 회사는 주대표성의 주주가 직접 제기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죠. 사실은 이 주주가 대표 소송 제기하는 것은 제3자 소송 담당이라고 해갖고, 주주가 회사의 소송을 대신 담당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소송 담당에서 직접 당사자인 회사는 어때요? 참가하도록 해줘야 되죠. 참가하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소송의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소한 주주는 어떤 권리 있을까요? 요것도 조문 좀 조심해줘야 돼요. 405조. 요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제소 주주는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1항은 승소한 경우, 2항은 패소한 경우다. 그죠? 우리 이제 승소했을 때는 뭐 대세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승소했을 때 주주가 소송 비용을 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밖에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 주주는요. 누구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사에 대해서 할까요?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 할까요? 이사 아니에요. 직접 당사자 아니에요. 그죠? 아니고 누구? 회사에 대해서 소송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 중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는 어때요? 회사는 이사나 또는 이게 대상이 된 자 있죠. 이들에게 뭘 할 수 있어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주주는 누구에게 비용 청구하느냐? 회사에 대해서 청구한다. 그죠? 회사는 누구에게 구상을 청구하느냐? 어, 주주 대표 소송의 대상이 됐던 이사나 감사에게 청구한다.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조문 문제로 등장합니다. 또 하나 여기 우리가 알아둘 건 뭐냐면 직접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했을 때 우리가 그 패소한 주주는 연대에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집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있는데 여기는 악의만이 있습니다. 악의만. 비교를 하면 우리 다른 소송 있죠. 편리무효취소소라든지 거기에서 봤을 때는 악의 중과실이 요구됐죠. 그죠? 중과실이 요구됐는데 여기는 악의만 요구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주주가 회사를 위해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는데 과실 있다고 해서 중과실 있다고 해서 만약에 어, 책임을 묻게 되면 주주가 어때요? 소송도 제기하지 잘 안 할 거고 회사에 대한 어떤 공익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책임을 안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악의인 경우만 손해배상 책임 있도록 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도 돼요. 여기서는 악의 그죠? 악의 패소의 효과, 그 다음에 승소했을 때의 주주의 권리 의무,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판례를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두겠는데, 거기 판례기출 1번 있잖아요. 주주 대표성을 제기한 주주는 주주 대표성에서 확정된 승소 판결을 가지고, 그죠? 판결을 집행권을 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될 수 있을까요?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주 대표성은 대세효를 갖고 있거든요. 그 확정 판결의 집행력은 당사자인 원고가 된 사람과 모든 사람에게 미치기 때문에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주는 누구예요? 회사를 대신해서 원고가 됐었잖아. 그죠? 원고이기 때문에 대세적 효력에 의해서 집행채권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는 거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원고가 됐다는 것이고, 이 원고 때 회사를 대신해서 원고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고가 되는데 그 효과가 모든 사람이 미친다. 그죠? 이 대세효 때문에. 그래서 원고가 되고 대세효 두 가지 때문에 있죠.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전문 문제로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06조 가면은 여러분들이 깜빡깜빡 할 수 있는데, 대표소송은요, 재심해소가 있습니다. 대표소송 재심해소가 있어요. 뭐 설리무효취수소라든지 앞쪽에 그런 곳은 재심해소가 없었잖아요. 여기 대표소송에는 재심해소가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재심해소. 요건은 이 원고죠. 주주의 대표성소가 제기된 경우에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해서 소송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했어요. 그때 회사 또는 주주는 확정한 종국 판결에 대해서 재심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 나머지 됐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나머지는 제가 살펴보니 됐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또 전문 문제로 다중대표 소송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중대표 소송. 예, 다중대표 소송은 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에 관여하는 거예요. 알겠죠?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에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를 갖고 있는 주주가 그죠? 1% 이상 가진 주주. 모회사 주주입니다. 그죠? 모회사 주주는 누구에서 그 모회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회사에 대해서 누구의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소를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이 다중대표 소송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거의 유사합니다. 그냥 주체만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주는요, 자회사가 청구를 자회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회사가 삼실소를 제기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소송을 제기해 주는데,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대표 소송을 제기할까요? 자회사를 위해서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알겠죠? 자회사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절차에 따른다면, 어,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자회사에게 어때요? 소송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나머지 주주 대표성 절차에 전부 다 그대로 다 가지고 오면 돼요. 가져오면 되는 거고 다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재심에서도 다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항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다른 것만 좀 보시면 있잖아요. 그죠? 사항을 한번 가보시면 청구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의 총수의 50% 이하로 감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자회사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때는 발행 주식을 보유하지 그죠? 그런 경우나 또 발행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죠? 발행 주식을 완전히 안 갖고 있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자 회사 관계를 처음에 제소할 때 모자 회사 관계가 유지됐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모회사, 자회사 이렇게 보통 50% 이상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소송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이게 50%에 떨어졌어요. 그죠? 그렇더라도 소재에 영향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50%를 전혀 안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모자회사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중대표성을 제기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때는 원고 적격이 사라집니다. 이게 줄어진 건 괜찮아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죠? 다중대표성.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7조 같은 거, 이제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이잖아요. 이것도 전문으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요. 최근 나온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이사 선임 결의나 무효, 취소. 이사의 선임 결의나 무효가 취소나 이사의 해임 해소가 제기됐을 때, 소송이 제기될 때, 그죠? 그럴 때 법원은 당사의 신청에서 가처분으로서 무효 취소, 해임 해소가 제기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버려요. 그리고는 대행자를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한꺼번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아둘 게 일단은 무효 취소가 되고 해임 해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이 한다는 거, 또 가처분을 한다는 거,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같이 있고, 그죠? 같이 선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급박한 사정이 있잖아요. 그때는 본안소송 제기 전에도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만약 가처분이 되어 있을 때, 그죠? 가처분이 되어 있을 때 가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는요. 직무 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그 권한은 상실되지 않는 게 우리 판례 원칙입니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이 이제 그 가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요. 뭐 이것도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사 선임결의 무효 취소 권한을 하는 피신청이 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이사겠죠. 그런다고. 그리고 2번 판례를 한번 보세요. 2번 판례. 가처분에 의해서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이사가 정지돼서 이사 사임하고 후임자가 선임됐어요. 이에 의해서 가처분 결정이 실효돼서 후임자를 선임하면 바로 가처분이 실효돼서 직무대행자 권한이 소멸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 정지당한 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후임자가 선임됐어요. 그리고 누가 또 있어요? 직무대행자 있겠죠. 가처분 받은 직무대행자가. 근데 새로 후임자 선임됐다고 해서 바로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대행을 권한을 하던 자가 소멸돼 버리나요? 권한이? 아니에요. 가처분이 취소돼야 됩니다. 알겠죠? 취소.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후임이사가 선임되더라도 가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계속 존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례도 보세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간을 정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하면서 효력 상실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상실됩니다. 그 원칙도 그죠? 직무집행 가처분 기간을 정하면 기간 만료하면 소멸하지만 기간이 없을 때는 본원소송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돼 버린다.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대행자의 권한입니다. 직무대행자는 가처분 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못합니다. 가처분 명령에 뭔가를 정했다는 거죠.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상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못합니다. 상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법원 허가를 얻어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상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법원의 허가 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는 선의 제삼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뭐 이렇게 조문을 여러분 408조까지 직무 대행자의 권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감사위원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